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더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분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주제 가운데 한국 사람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하는 질문들에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국 사람들은 왜 공중 화장실에서도 양치를 하나요? 음, 왜 우리는 학교, 직장 등에서 내 집도 아닌 공중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는 것인가? 음, 사실 저도 3년 전까지는 점심시간에 회사 화장실에서는 양치를 안 했어요. 그 이유는 남들이 대변과 소변을 배출하는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며 양치를 하고 싶진 않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양치를 하는 게 귀찮았거든요. 그랬던 제가 이제는 과거의 모습은 철저하게 버리고 양치는 기본이고 치실에 리스테린까지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갑자기 양치를 좋아하게 되어서 그런 게 절대 아니고요. 바로 돈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임플란트를 했거든요. 임플란트는 아픈 것도 아픈 건데 임플란트를 하는데 돈이 100만 원이 넘어가니까 와, 그게 이빨이 아픈 것보다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점심시간에는 양치와 치실은 기본이고 리스테린도 꾸준히 하게 됐죠. 제 소중한 이빨을 잃기 전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느끼는지 참. 여튼 저는 이와 같은 이유로 공중 화장실에서도 양치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참고로 2012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점심 식사 후 전체 응답자의 약 60%가 공공장소에서 양치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치위생학 저널에 실린 논문에서는 남학생의 32.5%, 여학생의 49.8%가 하루에 3회 이상 양치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제가 말한 이유 말고 어떠한 이유로 양치를 하게 된 걸까요?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첫 번째, 한국 점심 메뉴 재료. 여러분, 한국 점심 메뉴에 대부분 빠지지 않는 재료가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바로 고춧가루 그리고 마늘입니다. 자, 여기서 특히 고춧가루가 들어가 있는 음식이 정말 많다 보니까 가끔 이빨에 고춧가루가 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는 뭐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직장 동료나 비즈니스 미팅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내 이빨에 고춧가루가 껴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 뭐 이건 뭐 나중에 뭐 집에 가서 뭐 혼자 이불 뒤집어 쓰고 이불킥 해야죠 뭐. 뭐 또 한국에서는 반찬으로 김이 자주 나오는데요. 김이 진짜 밥도둑이고 너무 맛있는데 얘가 자꾸 입술이나 이빨에 붙어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모르고 내가 잇몸을 만개하며 웃으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 오, 정말 오늘 하루는 환상적인 하루가 되겠죠. 그리고 마늘. 저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마늘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음식들은 기본적으로 냄새가 강렬하잖아요. 제 생각에 뱀파이어가 마늘을 싫어한 것도 강렬한 마늘의 냄새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튼 이와 같이 한국의 일반적인 점심 메뉴들은 고춧가루, 마늘, 김이 들어간 음식이 많다 보니 양치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점심을 가볍게 먹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빵, 샌드위치, 샐러드와 같이 가볍고 냄새가 심하지 않은 음식들을 점심으로 먹는 나라들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엔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가볍게 점심을 먹는 국가에서 온 외국인들이 특히 점심시간에 한국인들이 양치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신기해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조기교육. 한국에서는 양치에 대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요. 집뿐만 아니라 유치원, 학교에서도 말이죠. 심지어 하루에 3번, 식후 3분 이내, 3분 동안 이빨을 닦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동료도 있어요. 와, 사실 동료가 있는 건 저도 이번에 자료 조사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저는 어릴 때 이런 동료는 안 부른 것 같은데 이게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없었는지는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여튼 여러 가지 버전의 동료들이 있는데요. 이런 동료는 한국에만 있는 건지 여러분의 나라에도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이처럼 여러 버전의 동료가 있을 정도로 양치에 대한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다 보니 이제 하루에 3번 양치는 자연스럽게 선택이 아닌 생활 습관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 점심에도 양치를 해야 하는데 양치를 위해서 집을 갈 수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공중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는데요. 이것도 나 혼자만 하면 매너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 같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점심 때도 공중 화장실에서 양치를 해도 괜찮은 문화가 생긴 것 같네요. 자, 이제 왜 공중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두 번째 외국인 분들의 궁금증입니다. 한국인들은 샤워를 왜 자주 하나요? 왜 우리는 샤워를 하루에 최소 1번, 그리고 2번까지도 하는 것인가? 제가 진짜 한국인들만 샤워를 많이 하는 것인가 찾아보니까 브라질의 경우에는 더운 날씨, 그리고 개인 위생과 청결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루에 2번 이상을 하는 인원들도 많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2021년 미국 하버드 건강연구진에 따르면 미국인의 66%가 매일 샤워를 한다고 발표했는데 그런 걸 보면 꼭 한국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여튼 저의 경우를 이야기하자면 우선 평일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조건 샤워를 합니다. 샤워하는 것을 즐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건 절대 아니고 회사에 가야 하니까요. 물론 샤워를 하지 않고 출근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만약 샤워를 하지 않고 회사에 출근을 하면 어 그러면 회사 동료들이 저를 보면서 어디 아파요?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샤워를 하지 않으면 특히 머리를 감지 않으면 씻지 않은 티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거의 산적이에요, 산적. 그러다 보니 아무리 귀찮아도 어쩔 수 없이 아침마다 샤워하고 회사를 가야 하죠. 그래서 긴 머리카락을 가진 분들이 포니테일 스타일로 묶고 출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많이 부럽습니다. 아침에 샤워하는 시간 대신에 더 잠을 잘 수 있으니까요. 가끔 직장 동료 중에 그렇게 출근하는 분들이 있는데 볼 때마다 와, 정말 부럽더라고요. 여튼 제가 샤워를 자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남들에게 단정하고 깨끗하게 보이고 싶기 때문인데요. 나 자신을 외적으로 단정하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는 자기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몸에서 나는 냄새를 관리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단정하고 깨끗한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고 싶어서 샤워를 자주 하는 것 같네요.
물론 저와 같은 이유로 샤워를 자주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와는 다른 이유로 샤워를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직장 동료나 친구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역시 가장 많았던 대답은 바로 샤워를 안 하면 그냥 찝찝해요. 와, 이게 진짜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샤워를 안 하면 땀이 나지 않아도 뭔가 몸에 매연과 미세먼지가 묻어 있는 것 같아서 그 찝찝함이 싫어서 무조건 샤워한다는 의견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저도 미세먼지 부분은 공감하는 건 과거와 다르게 한국의 공기질이 무척 나빠졌거든요. 스위스 공기질 분석 업체 IQ에어가 발표한 2024년 전 세계 공기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조사 대상 138개국 중에서는 59번째로 공기질이 나빴다고 하네요. 59번째라니까 뭔가 그렇게까지 나쁜 것 같진 않아 보이긴 하는데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미세먼지 농도 기준이 3배가 넘는다고 하니까 나쁜 게 맞겠죠 뭐. 네. 또 뭐 어떤 분들은 몸에서 나는 냄새를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인들은 채취가 강하지 않은 편이긴 해도 결국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나는 건 당연하니까요. 그리고 또 많은 의견이 있었던 게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해 주더라고요. 실제로 토론토 대학교의 심리학자 스파이크 리의 연구에 의하면 씻는 행위를 했을 때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저도 종종 샤워를 하면 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기분이 전환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쩐지 실제로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그런 거였네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외국인의 궁금증입니다.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나이를 물어보나요? 그렇죠. 이건 한국에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질문이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몇 살이야? 혹시 연세가? 하도 한국인들이 나이를 많이 물어봐서 그런 건지, 이젠 외국인 분들이 오히려 저한테 먼저 나이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미국 사람이고 한국에서 오래 사셨던 분이었는데, 왜 이 미국 사람은 저에게 나이를 물어봤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즉, 나이에 따라 내가 써야 하는 말, 단어와 표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인 학생들에게 존댓말과 반말에 대해 가르칠 때마다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요. 선생님, 존댓말은 언제 사용하는 거예요? 선생님, 꼭 존댓말을 써야 하나요? 동갑한테도 존댓말을 해요? 이런 질문들이 매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 그럼 왜 한국어는 상대방의 나이에 따라 쓰는 말이 달라질까요? 그건 바로 윗사람을 존대하는 문화가 아주 오래전부터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윗사람을 뭐로 판단하느냐? 보통은 직급, 사회적 지위로 판단하죠. 그런데 직급도 비슷하고 사회적 위치도 비슷하다? 그럴 때 남는 기준이 바로 나이입니다. 가장 단순하고 가장 명확한 기준이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조건이 비슷하면 나이가 관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작동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더 나이에 따라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사실을요. 참고로 예전 조선시대만 해도 같은 계급이면 5살 정도는 그냥 친구로 지냈다고 합니다. 그땐 뭐 그 정도의 나이 차이는 큰 의미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신분제가 사라지고 1900년대부터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학년, 입학 연도 같은 기준들이 생기면서 나와 상대방의 관계를 정하는 방식이 더 명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이라는 기준이 훨씬 더 선명해진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5살 차이도 친구였다면 지금은 같은 직급, 같은 사회적 지위라도 1살이라도 많으면 윗사람이 되는 구조가 된 거죠.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서 한국에서 나이를 물어보는 문화는 점점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 말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한국인이 나이를 묻는 이유는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고 관계를 정확하게 설정하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요즘은 윗사람을 존대하는 문화에서 서로가 존대하는 문화로 조금씩 바뀌는 추세이기도 해요. 나보다 나이가 많아도, 나보다 직급이 높아도 과거와 다르게 서로가 적당한 존댓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직은 여전히 윗사람을 존대하는 문화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만큼 나이는 여전히 관계를 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답변들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